무더운 날,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던 늦은 저녁 무렵, 나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싶어 밖으로 나섰다. 집 근처 공원을 몇 바퀴 돌고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기를 1시간. 밤이 깊어서인지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몸도 점점 피곤해지고 재미도 없어져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였다. 멀리서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걸어오는 물체가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자 술 취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힐끗 그녀를 훑어본 후 지나쳤다가 용기를 내어 자전거를 돌렸다. 그녀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전거를 멈추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녀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옆집 여자였다. 어머, 정태 총각이네. 내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의외의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태, 총각이 여기 어쩐 일이야? 이런 데서 다 보고 술 때문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평소 반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약간 흐트러진 모습에 얘게 말투를 귀엽게 하며 여우짓을 하는 것이었다. 정태 총각, 여긴 어쩐 일이야? 혹시 나 데리러 온 건 아니지? 아주머니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집이 어디세요? 저쪽 동네야. 그녀는 힘없는 손을 들어 먼 동네를 가리켰다. 평소 그녀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잘하면 오늘 소원 성취할 수 있겠다 싶었다. 괜찮으세요? 나 그렇게 많이 안 취했어. 봐, 정신은 말짱하잖아. 그래도 이런 데를 왜 혼자 걷고 있어요? 인적도 많이 없고 위험한데 오늘은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뭐? 내가 볼 땐 정태 씨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호호, 농담인 거 알지? 순간 내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생각에 흠칫했지만 내 속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그녀에게 추근된 적도 없으니 태연한 척하였다. 그런 소리 마세요. 아줌마는 저를 남자로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아닌데 나 정태 씨 볼 때마다 저런 남자 가져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술 때문인지 평소 다소곳하게 말하던 그녀의 말이 그날은 거침없고 직설적이었다. 근데 왜 과거형이에요? 그거야 뭐. 정태 씨가 애인 있다고 했잖아. 그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죠. 남자친구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나 이제 애인 없어. 오늘 헤어졌거든. 그래서 친구랑 술 진탕 마시고 택시 타고 오다 속이 거북해서 걸어가던 중이었어. 안 좋게 헤어지셨나 봐요? 그게 좀 말하기가 그래. 그녀는 잠시 말하기를 주저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2년간 사귀었던 남자가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났다는 거였다. 그래서 그 친구랑 한바탕하고 술을 진탕 마셨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내가 봐도 속이 상할 만하였다. 너무 속상해 마세요. 아줌마 정도면 훨씬 더 능력 좋고 잘생긴 남자 만나실 수 있으니 말이죠. 저번에 제 친구 보셨죠? 그 친구가 아줌마 예쁘다고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니깐요. 정말로 그랬어? 띠동갑도 넘게 차이나는 사내가 관심을 가진다는 소리에 잔뜩 찌푸리고 있던 얼굴에 순간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럼 진작에 소개를 시켜줬어야지. 네? 아무리 그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제가 아줌마를 먼저 찍었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소개시켜줄 수가 있겠어요? 호 정태 총각은 언제 봐도 재밌어? 그녀는 내가 농담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하긴 내가 나이 많은 아줌마한테 성적 취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왜냐하면 아줌마 조카가 나랑 동갑이었으니 평소 나를 조카 대하듯 첫 만남에 반말을 하며 어린애 비슷하게 취급하였던 그녀였다. 그녀와 나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한참을 걸었다. 그렇게 어색한 골목 쪽에 이르자 그녀가 내 팔목을 잡아 끌며 말하였다. 정태 씨, 나 오늘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아니 술 한잔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어달라니. 너무 쉽게 들이대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걸어오는 내내 어떻게 구워 삶아야지 짱구를 굴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소원 성취를 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 미혼남이에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문대 출신 남자고요. 제가 숫기도 없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찐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성적인 성격을 바꿔보고자 해병대에 지원해버렸죠. 제가 성격만 내성적이었지. 키도 크고 체력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찐따인데 불구하고 저한테 시비 거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산도적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덩치는 큰데 착해 빠졌다고 곰탱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이고요. 위로 3살 터울 형이 있는데 형은 저와 체격은 비슷한데 성격이 좀 세고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형이 찐따 같은 동생을 볼 때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형이 저 몰래 부모님과 짜고 해병대에 지원을 하였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며 이번 기회에 눈 딱 감고 군 생활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 형의 말만 듣고 입대를 하였고 고문관 소리는 좀 듣긴 했지만 성격을 많이 바꿔서 나오게 되었죠. 군 제대 후 대학을 다니면서 첫 연애도 하게 되었고 첫 경험도 하였으니 또래 친구들보다는 이성의 눈뜬 게 많이 늦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정육업체에 취직한 저는 여러 여성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제 취향이 연상의 여자들과 더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것도 한두 살 차이가 아니라 기본 10살에서 20살 많은 과부, 아줌마들까지 연상이라고 모두 다 잘 맞았던 건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돌싱녀들과의 만남이 대부분 만족스러웠고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일수록 저와 취향이 잘 맞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 또래 여성들은 절 별로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제가 재미도 별로 없고 매사 진지한 데다가 덩치는 크고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미팅 사이트나 소개팅을 해도 늘 애프터가 없었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우연히 30대 후반에 회사 아줌마랑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제가 그녀에게 사랑을 듬뿍 받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엄마 외에 다른 여자한테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그 아줌마가 처음이었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순간 생각했죠. 그래. 내가 좋아하는 여자보다 날 좋아해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자. 그게 바로 연상녀들이었죠. 또래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반면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을 공략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게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살 건드리니 툭 하고 넘어오는 게 너무 재밌더군요. 그때부터 연애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고 점점 연상녀를 찾게 된 거지요.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의 소개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편의점을 차렸어요. 물론 매매가의 70%가 대출이고 부모님 찬스도 조금 받았지요.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조용한 동네 상권이긴 해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곳에서 장사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는데 편의점 추천을 해준 지인이 3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매출도 점점 올라가더군요. 6개월 넘게 옆집 상가가 비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니 미용실을 오픈한 거예요. 제가 마침 머리 자를 때가 다 되어 인사나 할 겸 옆집으로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저 옆집 편의점에서 왔어요. 네. 하고 미용실 뒤편에서 쉬고 있던 중년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편의점에 인사하러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알바생만 있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는데 완전 제 스타일인 겁니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뽀얀 피부에 몸매에 자신이 있는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약간 남자의 관심을 끌게 하는 매력을 지닌 이시 스타일의 아줌마였죠. 문득 저 아줌마 나이 차는 많이 날 것 같아도 스타일이 꽤 괜찮은데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일 먼저 결혼 여부를 물어보았고 역시나 돌싱녀였어요. 이쁘고 사회생활하면서 얼굴에는 또 새끼가 가득한 여자치고 올바른 가정을 유지하는 여자를 못 봤거든요. 솔직히
옆집 아줌마 정도의 인물이면 주변에 남자가 안 꼬일 수가 없는 정도였으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용실 하면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다 보면 껄떡대는 놈도 있을 테고 어찌 한번 잡아뜨려 보려고 수작을 걸 테니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더라도 언젠가는 틈이 생길 테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들면서 언젠가는 사단이 나긴 마련이거든요. 이혼녀란 소리를 듣고부턴 한 달에 2번은 그 미용실을 찾았네요. 얼굴 도장 자주 찍다 보면 정분 날 확률도 높을 테니 말이죠. 근데 사귀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미용실 차릴 때 인테리어 비용을 보태준 것 같은데 암튼 가게 문 닫을 시간에 찾아와서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옆집 여자가 찾아와서는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는 겁니다. 총각, 미안한데 잠시만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려야죠. 나 셀프 인테리어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좀 도와줘. 애인도 있으면서 그걸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아줌마를 따라 미용실로 향했어요. 알고 보니 기다란 줄에 여러 개의 전등이 달려있는 장식을 월트리처럼 벽에다가 꾸미려고 하는데 손이 닿지 않는다며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층고가 높아 아줌마가 원하는 위치에는 의자 위에 올라서야지만 겨우 닿는 위치였는데 의자가 시원찮은 건지 제가 균형 감각이 없는 건지 자꾸 흔들려서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든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줌마가 이대론 위험할 것 같다며 붙잡아 준다더니 고의인지 아닌지 제 앞으로 와서는 양손으로 허리를 딱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뭐지? 하필이면 굉장히 민망한 자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순간 제 가슴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하고 설레면서 긴장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죠. 이거 혹시 플러팅인가? 뒤에서 잡아주거나 옆에서도 충분했을 것 같았는데 하필이면 딱 정면에서 다행히 아줌마도 민망했던지 고개는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순간 저랑 눈이 마주치자 총각, 이제 괜찮아졌지?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 뜸을 들이다 대답을 하였죠. 네, 아주 좋아요. 그녀가 씩 웃더군요. 아무튼 의자를 밟고 서서 아줌마와 그 자세로 한참이나 낑낑대다가 월트리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였고 전원을 넣는 순간 반짝반짝 불이 켜지자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손뼉을 마주치며 아주 기뻐했어요. 그날 이후 하루 온종일 옆집 여자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까 고심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시내에 잠깐 볼일 보고 다녀오는 길에 누군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을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웠죠. 옆집 아줌마였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나 시내 좀 다녀오는 길인데 총각차 지나가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말았네. 쉬는 날인데 왜 혼자 다니시고 그러세요? 남자친구분은요? 그 사람 아주 바쁜 사람이야. 눈치를 보니 평범한 사이는 아닌 듯. 내 짐작으론 유부남이거나 엔조이 뭐 그런 사이처럼 보였다. 암튼 아줌마를 차에 태워 잠시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나저나 총각은 나 볼 때마다 아줌마, 아줌마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아줌마가 제일 편하지 않나요? 아이,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줌마 소리 이제 그만하고 내 이름 불러주면 안 될까? 아줌마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저는 아줌마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 김옥순이야. 앞으로 옥순 아니면 누나라고 불러줘. 하하하,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누나라고 불러요? 그럼 옥순 씨라고 이름을 부르던가. 암튼 아줌마 소린 듣기 싫단 말야. 특히 총각한텐. 난 옥순 씨라고 부르면 거리감 느껴져서 싫은데 이왕 호칭 정리하는 거 앞으로 자기야 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자기. 자기야. 어때요? 애인도 아닌데 무슨 자기야. 싫으시면 계속해서 아줌마라고 불러야겠네요. 참나. 아줌마 소리 듣는 것보단 차라리 자기야가 낫긴 하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선 그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 그럼요. 당연하죠, 옥순 씨. 제 이름은 박정태예요. 앞으로는 옥순 씨도 저를 정태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녀의 집 앞까지 도착하니 그녀가 잠시 들렀다가도 된단다. 집에 들어오라고? 혼자 사는 여자가 사내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 다 준다는 거나 다름없는 소리인데 잠깐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 저야 좋지요? 그럼 사양 안 하고 들어갑니다. 더운 날씨 탓인지 입안이 텁텁하기도 하고 좀 쉬면서 시원한 콜라나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싶어 그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아줌마 입에서 자긴 남자 보기 지지리도 없다고 하길래 순간 아줌마 팔자가 얼마나 사나워서 그런가 내가 송금을 봐주겠다고 작업에 들어갔다. 와, 아줌마 여기가 연애운인데 올해 넘기기 전에 운명의 남자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호, 송금에 그런 것도 보여? 암튼 남자가 곧 생길 거라니 기분은 좋으네. 그때부터 아줌마도 내가 편해졌는지 약간 넋두리 같은 말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요. 연애도 많이 해보고 좀 더 신중하게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결국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녀가 되었다더군요. 이혼 후 만난 남자는 친구와 바람이 났고요. 그녀 입장에선 참 박복하다 여기기 충분하였죠. 이후로 그녀와 부딪히는 횟수가 점점 더 잦아졌고 매일같이 점심을 같이 해결하게 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네요. 하루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그녀가 우리 가게로 오더니 치킨 시켜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밤 9시쯤이었어요. 완전 좋았죠. 치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 봐야 아무도 없어 외롭다면서 저랑 하룻밤 스쳐 지나가는 남자가 아니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대요. 그래서 날 진짜 사랑해줄 자신 있냐고, 바람 안 피울 자신 있냐고, 내가 좀 보수적이라 남자친구나 남자 동기들과 모임하는 것조차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교제하자는 고백을 받고 아줌마와 만남을 유지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그녀와의 연애는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그리고 주변 시선 때문에 걱정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걱정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그녀는 내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여자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었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지금 보라는 이야기, 요즘 들어 절실히 느끼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결혼 전부터 선물 같은 걸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장모님, 솔직히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나 이런 거 집안끼리 다 생략하고 장모님 혼자 계신데 부담될까봐 모든 걸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조금 섭섭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니 슬슬 일이 터지네요. 우리 장모님 아직 이래도 충분한 연세에 일도 안 하시고 생활비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계속 놀러만 다니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도 결혼하고 한참을 놀다가 취업했고요. 이후 집사람이 계속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으로 오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동안 집사람이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사 가려고 돈 얼마 정도 모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대출이라도 조금 받기 위해서 집사람한테 통장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통장 정리 안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돈 얼마나 모았냐고 물으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택도 없는 금액만 남았더군요. 기존에 모아놨던 돈 약 5천만 원에 제가 벌어다 준 돈하고 쓴 돈 계산 대충 해봤는데요. 돈이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비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이것저것 산다고 썼고 생활비 정도만 나갔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정리해서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후 통장 정리를 하고 집사람이 화내지 말라며 통장을 보여주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 진짜 터졌네요. 달달이 장마한테 150만원 용돈에다 각종 화장품, 집안 살림용품, 먹을 거 기타 등등
전부 장모님한테 다 들어갔네요. 정말 전 이게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생활비 걱정 없이 놀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드러난 거죠. 장모가 그동안 놀고 있었던 게 모든 게 다 들통났죠. 집사람한테 뭐냐고 물으니 혼자 계시는 어머니 불쌍하다고 제 돈으로 계속 생활비 보내고 있었는데, 아니 생활비? 어느 정도면 이해한다 쳐도 계산해보니 한 달 평균 200만 원 가까이 장모한테 들어갔더라고요. 집사람이 애초에 효녀인 건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지. 효도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어차피 지난 일, 그래도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건 아니니까 다신 이러지 말자고 말하고 장모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람이 저 몰래 여태 그랬던 거 이제 알았고 화 안 낼 테니 장모님도 돈 필요하시면 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부족하면 용돈을 조금 보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장모한테 돌아온 대답이 아주 과간입니다. 김서방, 나 일하기 너무 힘들고 솔직히 벌어봐야 얼마 번다고 그러나 자네가 힘 좀 써주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 어이없음.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결혼할 때 장모님 사정 알고 저희 부모님들 아무 말씀 없이 이해하고 넘어갔고 다른 거 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집 사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버텨주셔야죠. 어떻게 전부 다 저희한테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계시지 말고 정 그러시면 저희 집에 들어오시죠. 라니까 장모 죽어도 못 오겠답니다. 친구나 선배, 동생들 전부 처가 다녀오면 차에 트럭 터지게 음식 받아오고 비싸고 좋은 음식 얻어먹고 오고 온갖 건강식품 같은 거 받아오는 걸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밥은커녕 음료수 한 잔 못 얻어 마시고 오고 여태 결혼하고 장모님한테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네요. 심지어 저희 장모는 얼마나 개념이 없는 분인지 저희 형 결혼식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전혀 보내지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안 하셨네요. 저희 부모님들도 정말 황당해하고 저희 집사람도 당황하고 부모님들은 뭐 살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라며 그냥 좋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일이 터졌네요. 장모님한테 카드가 있었는데 제가 돈을 안 주니 카드를 미친 듯이 긁고 다녔네요. 그 카드도 집사람 명의로 된 카드였습니다. 집사람은 그 사실을 저한테 숨기오다가 몇 개월 동안 돈 못 갚아서 혼자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털어놓는 겁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아내에게 화 한 번 안 냈는데 저 그날 카드 영수증 보고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고함 질렀네요. 카드 사용 내역 다 뽑아보니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내 돈으로 어딜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는지 앞으로 내야 할 카드값만 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장모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네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아이도 가져야 되는데 장모님 때문에 계속 계획이 지체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돌아온 장모님의 말씀. 요즘 세상에 아이를 왜 가지나? 우리 딸이랑 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저 이 소리 듣고 전화 바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욕이 진짜 치밀어 오르고 화가 도저히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해서 저희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걸 또 형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돌아온 대답은 전부 하나같이 이혼해라, 정신 못 차린다, 반복된다 등등.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속상하고 혼자 계신 엄마가 불쌍하다는 소리만 계속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런 상태로는 우리 계속 못 산다. 당신이나 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지금 그렇게 퍼주냐. 나는 아이도 갖고 싶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싶고 아무튼 더 이상은 나도 양보 못한다 그랬더니 집사람 울면서 장모님한테 가버렸네요. 그리고 장모 문자 와서 하는 소리가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줄 수 있냐? 아껴 쓸게. 이 문자 보고 답장으로 바로 이혼할 겁니다. 라고 보냈더니 장모가 그럼 우리 딸한테 위자료 주고 헤어지게나? 하하 어이가 없네요. 답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집사람 회사도 안 나가고 돌아올 생각도 없고요. 이것 말고도 중간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았는데 생략했습니다. 저 정말인지 이게 진짜 꿈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집사람도 황당한 게 제가 양보 안 해주면 안 온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결혼하신 분들 혹시 맞벌이 하실 때 자기가 번 돈 따로 관리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것도 터치하지 말라네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쓴다고 대체 결혼을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이상할 때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나마 다행히 집사람한테 있던 돈, 카드 전부 입출금 정지시켜놔서
다른 통장으로 다 옮기길 잘했네요. 저는 결혼 전부터 아내를 너무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까지 다 맡긴 거고요. 원래 제 꿈이 결혼하면 아내는 절대로 맞벌이 안 시키고 집안일만 하는 거였죠. 좋은 주부였던 저희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죠. 하지만 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결국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아내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의 사촌이 그쪽 전문이라 소개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 일 이후 저희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살면서 화 한 번 안 내셨던 저희 어머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내는 거 봤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지더군요. 사실 이 결혼 부모님들께서 많이 반대하신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했기에 쉽게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장모란 사람의 태도는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전화도 절대 안 받으시고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여태껏 내 돈 쓴 거 다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돈하고 생활비 썼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안 되면 반절이라도 내놓고 좋게 좋게 헤어지고 끝내자. 그러자 장모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내 딸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릴 건가? 중요한 결정을 뭐 그리 쉽게 생각하나?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저에게 장모님도 아닐 테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어른이시니까 들으세요. 집사람 일하기 싫다고 해서 집안일만 하라 했고 제 돈 펑펑 쓰고 다니다 수습이 안 되니까 급하게 일하러 간 거고 늦잠 잔다고 집안 청소, 빨래, 아침밥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 없었고 퇴근하고 와서 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다른 집 사이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양보를 그만큼 해줬으며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그쪽이야말로 결혼을 장난으로 생각들 하시네요. 솔직히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준 거 있습니까? 듣고 있던 장모가 하는 소리는 그 부분은 나도 미안하네. 하지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사위가 좀 도와주고 해야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우리 딸도 그냥은 안 넘어갈 테니까 알아서 하시게. 마지막까지 당당한 저 태도. 역시 우리 장모님답네요. 아주 멋집니다. 이미 제 월급 내역과 집사람이 쓴 돈의 내역들 다 뽑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집사람한테 이미 보냈던 내용만 해도 다 끝난 거랍니다. 솔직히 이건 아내 잘못도 있지만 아내가 워낙 착하다 보니 멍청해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장모가 진짜 사람 아닌 것 같네요. 헤어지면 집사람 불쌍해서 어쩌나 했지만 장모 태도를 보니까 온갖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집니다. 제가 불같은 사랑에 결혼을 택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작지만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그건 그냥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지나가다 스치는 인연이라도 있으면 만나고 두 번 다시 결혼은 꿈도 못 꾸겠습니다. 결혼 전과 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와서 아내랑 놀아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엔 다른 부분을 신경 못 쓴 게 제 탓이겠지요. 연애 시절만 해도 아내는 정말 착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고 정말 다 좋다 싶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나 봐요. 그냥 이 상황 빨리 정리하고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제 부모님한테 효도나 하고 살려고요. 한때 장모였던 사람은 정말 이제는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물론 곧 보겠지만요. 현재 집사람 집 싹 다 정리해서 창고에 쌓아뒀고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혼자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집을 꾸밀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진 않네요. 너무 정이 떨어졌어인지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여태껏 못하고 살았던 생활을 해볼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았었네요. 엄마 아빠는 아빠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시고 저는 친척집 전전하며 살았어요. 엄마는 저 맡겨놓고 돈 번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셨고 아빠는 도박에 이어 알코올 중독까지 빠져있다 돌아가셨어요. 나중엔 엄마를 다시 만나 대학도 가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대학을 다니면서도 엄청 부유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들이 학자금 지원받고 용돈 지원받을 때 저는 알바를 해서 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죠. 그렇게 고생하며 대학 다니던 중에 선배 한 명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선배랑 금방 친해졌고 사귀었고 군대 갔다 오는 것까지 기다렸었네요.
군대를 다녀오고 남자친구는 경찰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이는 자꾸 먹고 이래서야 언제 자리를 잡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몇 번 시험에서 떨어지니 면목이 없다는 듯 원래는 장난처럼 하던 결혼하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대학 때부터 사귀어온 정으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저는 취업해서 회사 다니면서 남자친구 공부 비용도 대주고 밥도 많이 사주고 나중에는 생활비도 보태주기까지 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었지요.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작 제 돈은 얼마 모으지도 못했었네요. 데이트 비용도 전부 제 차지였거든요. 3년이 지난 끝에 남자친구는 경찰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은 경사가 났다며 난리였죠. 남자친구도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고요. 다 제 덕분이라면서요. 이제는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물론 남자친구랑 사귄 세월이 기니까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당장 준비한 돈도 없고 남자친구도 직장에서 좀 자리 잡고 저도 자리 잡은 후에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번의 실수로 남자친구와 밤을 보냈고 그날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어요. 임신 테스트기 2주를 보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었냐며 천하태평이었어요. 저는 이런 식은 싫었다며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엄마한테 말하니 잘 좀 관리하지 그랬냐면서 어차피 사귄 세월 긴데 그 집에서도 이해하지 않겠냐며 좋게 생각하라 그러시더군요. 어쩌겠어요. 들어선 아이를 없앨 수도 없고요. 결국 남자친구가 자기 집안에 알리고 제가 임신한 채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경찰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집에 가면 너무도 잘해주셨던지라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어머님 아버님 태도가 평소와는 좀 다르시더군요. 아휴, 너는 여자애가 잘 좀 관리를 했어야지. 우리는 몇 년 후에 결혼시킬 생각이었는데 너 혹시 일부러 임신한 건 아니지? 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벙쪘지요. 제가 일부러 임신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멍하니 서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투덜거리시며 이러시더군요. 제 경찰된 이후로 넌 보는 집 엄청 많은데 너 아주 땡 잡았다. 임신해서. 공무원이랑 결혼도 하고 너희 집에서 엄청 좋아하시겠네.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말 치사하지만 저도 남자친구에 비해 뭐 하나 모자란 것 없는 스펙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정말 서운했습니다. 경찰 준비할 땐 제가 혹시 남친 버릴까봐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더니 시험에 붙으니 태도 변하시는 거 정말 섭섭하더군요. 이제는 제 남편이 된 이 남자는 제 속도 모르고 허허 실실 웃으면서 에이, 엄마가 원래 말을 저렇게 해. 요새 나 시험 붙어서 좋아서 그래. 네가 이해해라.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야. 그날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속상해서요. 그렇지만 차마 엄마한테는 다 사실대로 말할 순 없겠더라고요. 딸이 임신해서 결혼한 것도 내키지 않으실 텐데 시댁에서 그런 대우받는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냥 제 잘못이다 생각하고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배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해 치우고 신혼 살림 시작했어요. 날짜가 좀 되어서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지요. 그래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즐겁게 신혼생활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까진 다정하고 재밌는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술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매일 일이 끝나고 술을 마시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가뜩이나 임신까지 해서 속도 안 좋은데 남편에게 볼멘 소리라도 하면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야,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지. 벌써부터 잔소리야? 내가 뭐 여자를 만나냐, 밖에서 도박을 하냐, 뭐래? 그냥 술 좀 마시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짜증이야. 정말 속이 상했지요. 게다가 임신 후기가 되어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남편은 괜히 저한테 돈이 없다며 퉁명을 부리곤 했어요. 맞벌이를 해서 돈 모아야 하는데 제가 일 그만둬서 언제 돈 버냐고 투덜거렸죠. 임신이 제 탓만도 아닌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이 낳고는 조금 아이 보다가 꼭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갈수록 배는 불러왔고 결혼을 물릴 수도 없으니 좋은 게 좋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남편 옷을 벗기고 간신히 눕혔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핸드폰을 볼 일이 없어 남편 핸드폰은 잠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핸드폰을 보았고 그 안엔 정말 놀라운 문자들이 많더군요. 남편은 그동안 술만 먹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접대하는 술집을 드나들면서 그 여자들과 놀아놨더군요. 머리가 곤두서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술만 마시지 내가 뭘 하냐고 큰 소리 치더니 술집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이죠. 남편을 당장 깨워서 이게 뭐냐고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비는데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집에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부인을 두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피투하는 심정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이혼을 할 수는 없고 시댁에라도 한풀이를 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풀이는커녕 그 자리에서 한만 더 쌓여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란 거니? 예, 너도 임신했으면 그냥 조용히 태교나 하지. 이런 걸로 이렇게 집안 시끄럽게 난리치니? 라고 하시는데 이게 감싸고 돌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께 화가 나.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께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세요? 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남편 편을 들더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얘가 지금 어디다 대고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을 이따위로 해? 그러는 너는 그 술집 여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너 혼전 임신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주제에 너도 보통이 아니야. 꼬리 9개 달린 구묘 아니냐고. 우리 아들 피 빨아먹으려고? 라며 갑자기 제게 포대자루에 있는 마늘을 입에 넣으시며 이거 먹고 사람 좀 되라 라고 하시며 이래야 저 몸 안에 든 악기가 물러나지 라고 하시는데 시아버님도 제 말에 요즘 애들은 당돌한 것 같다며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집도 가고 여자도 만나고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 아들은 경찰 공무원 아니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이해심 좀 가져봐라 하시는데 제 편은 하나도 없었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던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아주 기세가 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에게 잘못했단 말도 하지 않고 용서도 빌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만삭 기간을 보냈습니다. 만삭인 책에 입에 마늘까지 쳐넣은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악몽까지 꾸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보고 좋아 죽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산부인과로 문병이라고 와서 이러셨어요. 내가 들으니까 요새 산모들이 애 낳자마자 자기 관리한다더라. 너 임신하고 살 너무 쪘어. 남자 한눈 안 팔게 하려면 네가 먼저 관리해야 돼. 어서 살 좀 빼라. 미역국도 그만 좀 먹고 하며 입속으로 들어가는 미역국을 손으로 탁 치시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대꾸할 말이 없었죠. 그냥 멍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집에서 아이를 혼자 보는데 시어머니는 불쑥불쑥 찾아와 그랬으니까요. 남편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술 먹는 횟수도 줄어지지가 않았고 아이를 보는 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죠. 제가 아이 기저귀라도 좀 갈라고 하면 인상을 찡그리면서 집에서 노는 제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날이 갈수록 아이를 어린이집에라도 보내고 재취업을 해서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경찰 월급으로 살기도 어림없고 또 무시 안 당하려면 저도 경제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6개월이 지나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안 번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제가 또 취업한다니까 아이는 누가 보냐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어린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퇴근하는 제 마음은 더 찢어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동안 직장 생활에 저도 바빠서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제 신경은 온통 회사에가 아이에게로만 향해 있었죠. 아이는 다행히 제가 잘 돌봐주지 않아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남편이나 시모에게 정 떨어진 건 잘 회복이 안 되더군요. 신혼, 더구나 임신했을 때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것부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제 마음은 이미 그 둘에게 끝나버린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제 눈치도 안 보고 술을 먹고 다니더군요. 매일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번 전적이 있으니 또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닌가 싶었네요. 그렇지만 한 번 저한테 걸렸던 남편은 이제 치밀해졌더군요. 핸드폰을 지문인식으로 잠궈놨더라고요.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와서 잠에 들었는데 불현듯 남편 핸드폰을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든 남편의 손가락을 살짝 핸드폰에 갖다 댔더니 핸드폰 잠금이 풀렸고 설마 했었죠. 설마 술이나 마시고 다녔겠지. 또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확인이나 한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두 번째, 아니 몇 번이었을지 짐작도 안 되더군요. 술집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를 판사 검사라고 하면서 다녔더군요. 자는 남편 깨우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무작정 향했죠. 엄마에게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정말 죄송했지만 제가 기댈 곳은 엄마밖에 없었어요. 택시 타고 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친정에 간들 엄마도 무슨 대책이 있을까 싶었어요. 엄마도 자기 살기 바쁜 사람인데 또 한 번 이혼하셨던 경험이 있어 제가 이혼 안 하고 살길 정말 간절히 바라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신없이 친정집 가니 엄마가 놀라서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염없이 우는 저를 보고 놀란 엄마는 대체 무슨 일이냐며 저를 다그치셨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남편과 문제가 있는 거냐고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아이를 엄마에게 주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술 문제, 여자 문제, 시댁 문제까지 모두요. 엄마가 가만히 듣고 계셨지만 표정을 보니 참 심란하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불효였죠. 그렇지만 저 살기 위해서 일단 털어놓으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엄마는 제가 그동안 얘기를 못하고 지냈던 것에 더 속이 상한 것 같았어요.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면 엄마도 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사는 방법밖에 없었어. 미안해 엄마 라고 하니 엄마가 뭔가 표정이 묘하시더라고요. 심란하거나 슬픈 표정은 절대 아니시고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랑 갈라서라. 너희 외할아버지 벼락부자 되셨어. 예전에 너희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다 쓰러져 가던 빌라 알지? 거기가 재개발이 된단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건설사에서 왔다 가고 할아버지가 다 정리되면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미리 말하게 되네. 네가 어렸을 때 좀 고생을 했니? 엄마 아빠 이혼하고 친척집 전전하던 네가 안쓰러우셨나 봐. 할아버지가 네 앞으로 한몫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 사람 알면 분명 재산을 탐낼 테니 얼른 이혼하고 살 길 찾자. 그 얘기를 듣는데 귀가 번쩍 트이더군요. 이혼하면 어쩌나 했는데 이젠 이혼이 살 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의 유책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를 모은 상태였고 남편은 새 여자한테 갈 생각이었는지 제 이혼 요구에도 큰 소리를 치며 야, 이혼? 그래 이혼해. 네가 나랑 이혼하면 그지같이 살 텐데. 나야, 나 좋아하는 이쁜이들이 널리고 널려서 너 같은 그지 여자는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데 협의는 개뿔, 자기 재산은 단 1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소송하자며 저도 큰소리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송 기간 동안 시댁에서는 제게 몇십 통의 연락을 하며 갖은 폭언을 쏟아부었는데 경찰 아들, 공무원 아들이 바깥일 하는데 너 같은 것 때문에 아주 인생이 꼬였다며 저한테 마구 쏘아대더군요. 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그저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와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음성 메시지가 쌓여있어 들어보니 내용이 기가 막히더군요. 너 같은 게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만날 수 있을 줄 알아? 경찰 남편 두고 있으면 황송한 줄 알고 살살 기어야지. 뭐 이혼? 이혼? 너 같은 게 이혼하면 뭐 뾰족한 수나 있냐? 어디 이혼하고 빌어먹고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이혼해라. 우리 아들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증거로 쓸 일이 있을지 몰라 저장만 해두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남편과 저는 일단 갈라져 서로 별거 생활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별거 아닌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저야 그렇다 쳐도 자기 아이가 있는데 어쩜 저리 신이 났을까 싶더군요. 일단 내버려두고 제가 짐을 찾으러 가겠다고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남편 집에 짐을 찾으러 가는 날 시부모님도 와 계시더군요. 잘됐다 싶었죠. 제가 싸둔 짐을 일단 차로 날라놓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들 앞에 저희 땅이 개발이 되는 기사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의아해하고 시부모님도 보고선 저를 멀뚱멀뚱 보더군요. 제가 피식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 기사 보셨죠? 이거 저희 할아버지 집이에요. 지금 재개발하고 아파트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 집도 저한테 증여해 주신다고 준비 중이시라네요. 할아버지가 저 고생했다고 특별히 저한테 먼저 주신다네요. 어머님 경찰 아들 대단하다고 하셨죠? 경찰 월급 수십 년 모아도 그 돈 안 될걸요? 어디 대단한 경찰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라며 신문을 집어던졌어요. 그들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저를 붙잡고 몇 번이나 되묻더군요. 제가 피식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뭐 저도 처음엔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벼락부자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혼해줘서 고마워 여보. 나 우리 애 잘 키우면서 잘 살게. 알았냐? 약 올리듯 얘기하니 시부모님이 발 동동 구르면서 제 마음 돌려보려고 절 계속 붙잡더군요. 예, 우리가 잘못했다. 아, 글쎄, 우리 애가 외아들이고 또 공직에서 일하는 경찰이잖니? 아, 그러니까 기 살려주려고 너한테 그랬던 거지. 너한테 사실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 우리가 미안하다. 마음 돌리고 다시 잘해보자. 이혼은 되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그렇죠. 되돌릴 수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어요. 제가 만삭일 때 남편 바람 피운 거 알면서도 만삭인 제게 그딴 짓을 벌인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만 그때도 제 편은 아니셨고 시간 지나서 이혼했을 때도 제 편이 아니셨죠. 돈 때문에 저한테 매달리는 것이지 저한테 진정으로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니란 걸 너무나도 잘 알겠더군요. 절 계속 붙잡는 시어머니 놓고는 그 집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도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왔는데 남편이 간혹 친정으로 찾아와서 귀찮게 굴더라고요. 잘못했다는 뻔한 얘기였죠. 저희 엄마가 한번 나가셔서 호되게 혼내시고 다신 얼씬하지 말라고 야단치셨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어쩜 저런 걸 믿고 살았나 싶었어요. 친정집에 있으면서 할아버지와 이것저것 재산 문제 정리하고 저와 아이 살 집 하나 마련했어요. 친정엄마 집은 많이 낡아서 엄마 저 아이가 같이 살 아파트 하나 들어갔어요. 얼마 후 친했던 대학 친구가 저한테 전화로 소식 전해주더군요. 남편은 저 떠나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 폐인되었다고요. 술도 술이지만 제가 이혼하고 부자 되었다는 것에 더욱 충격받은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야 경찰이 제대로 하려나 싶었는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큰일 났다. 우리 애가 잘렸는지 그만뒀는지 애가 일을 안 나가. 매일 술만 먹고 살고 밖에서 나가서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뭘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다. 너랑 있어야만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어떡하니? 니네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제발 한 번만 마음 좀 돌려다오.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미한테 차라리 잘 됐네요. 그런 놈이 경찰이라면서 나란 일 하는 게 이치에 맞겠어요? 그런 놈들은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라며 더 이상 듣기 싫으니 이딴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더 이상 연락은 하지 않아요. 아이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보러 오지도 않네요. 구질구질하게 굴지 않는다면 아이는 가끔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아이 아빠로서도 빵점인 남자였어요. 엄마랑 저는 요새 아이 키우면서 느긋하게 지냈어요. 저는 하던 일 그만하고 작은 카페 하나 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바리스타 공부도 하고 책방 공부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작은 디저트 가게 내는 게 꿈이었거든요. 가난했었기에 빵도 제대로 사 먹지 못했었는데 빵집 지날 때마다 나던 그 빵 냄새가 너무도 좋았는데 할아버지도 저에게 적극 지원해주고 계세요. 제가 손자 손녀들 중 제일 고생했다면서요. 저야 안쓰러워해 주시고 재산도 나눠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성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해요. 저의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성인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막둥이로 위에 누나 2명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누나들은 벌써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같이 안 산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대학도 집 근처 대학을 갔기 때문에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 생각 없이 대학 생활을 즐기며 다니고 있어야 할 제가 요즘 많은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엄마한테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냈기 때문에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엄마랑 같이 저를 키워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이모는 엄마와는 다르게 굉장히 세련되고 젊게 하고 다녔어요.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모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돈 많은 여자거든요. 애를 셋이나 낳은 엄마랑은 확실히 다르죠. 몸매도 굉장히 좋고 정말 앞모습도 그렇지만 뒷모습을 보면 정말 젊은 아가씨라고 할 정도니까요. 어린 마음에 이모한테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나도 이쁜 엄마 갖고 싶다고 울면서 뗐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엄마가 기분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운동도 하시고 엄마도 가꾸기 시작하셨거든요. 무튼 어릴 때부터 제가 이모를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어린 게 그래도 남자라고 이쁜 여자 좋아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얘기했었거든요. 이모는 일주일에 3번은 넘게 저희 집에 놀러 오고는 했어요. 여자들은 그렇게 자주 보고 수다를 몇 시간이나 떠는데 뭐 그리 할 말들이 계속 생기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볼일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뒤에서 빵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이모 차였습니다. 현승이 어디 갔다 와? 아, 이모, 저 잠깐 친구들이랑 과제하고 왔어요. 그랬구나? 나도 너네 집 가는 길이야. 타? 아싸, 감사합니다. 저는 이모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멋있게 벤츠 끌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대학 생활은 어때? 할만해? 네, 재밌어요. 아직 초반이라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죠, 뭐. 그래, 지금 실컷 놀아둬야지. 학년 올라갈수록 힘들어질 텐데 지금 실컷 즐겨둬. 네, 그래야죠. 엄마랑 저녁 드시러 가는 거예요? 음, 네 엄마가 수육 삶았다고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서 막걸리 사서 가는 길이었어. 아휴, 또 술판 벌어지겠네요. 엄마가 특히 이모랑만 술 마시면 엄청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되면 술 먹고 수다 떠는 맛에 사는 거지. 그리고 뭐 내가 남자가 있길 하니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이게 사는 재미지. 이모, 근데 이모는 만나는 남자분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글쎄. 이모는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시며 글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봐온 이모한테 남다른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나이 차이 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멋있는 여자이고요. 이게 이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인지 정말 남자로서의 마음인지 아직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모에게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저도 몇 년 전부터 깨달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은수가 나왔어. 둘이 같이 오네. 얼른 와. 배고프지?
집에 오는 길에 만나서 내가 태워왔지. 잘했네. 막걸리는 사왔지? 그럼 아주 넉넉히 사왔지. 영준이는? 부엌에서 마무리 중이야. 얼른 먹자. 부모님이랑 이모 셋이서 동갑인데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아빠까지 완전 절친이 돼서 매번 셋이서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술도 마시고 그래요. 현승아, 너도 얼른 나와라. 네,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요. 넷이서 얼마나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 잘 취하는 편이라 먼저 들어가서 쉰다고 하고 들어와 누웠습니다. 자다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나왔더니 다들 술을 진탕 드신 건지 상도 안 치워져 있고 주무시러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막걸리에 양주까지 아주 나를 잡았었나 봐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모가 자고 있는 방 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살짝 열려있는 문 사이로 이모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취기를 핑계로 제 마음을 주체하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기대 가득했던 사회생활이 걱정 가득으로 바뀌어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1년 정도 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나름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주변에서도 취업 잘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성장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팀원이 총 6명인데 그중 저랑 결혼하신 대리님만 남자고 다들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다들 미혼이시고 저희 팀 과장님만 결혼하셔서 애가 1명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 말로는 일 잘하는 건 둘째치고 상사한테 이쁨 받아야 승진 기회도 빠르게 오고 회사 생활이 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사 첫날부터 선배들 비위를 맞추며 알랑방귀를 껴가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입사기념 첫 회식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쏘시는 거라고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선배들한테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시기 바빴어요. 고기도 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구웠습니다. 제대로 된 신입사원 하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팀 분위기가 바뀌고 좋아지네. 그러게요. 요즘 우리 너무 일에 치이느라 분위기가 완전 다운이었는데. 신입이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싹싹하니 아주 잘해요. 과장님과 선배들이 제 칭찬을 했어요. 역시 사람은 샤바샤바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제게 어깨 동무를 하며 한 잔 받으라고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막내도 한 잔 받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게 어깨 동무를 하며 은근한 터치들을 많이 하면서 술을 계속 따라줬어요. 그래도 첫 회식은 분위기 좋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저는 숙취해소제를 팀원들 수대로 사들고 각 자리에 하나씩 놨어요. 이야, 이거 막내가 사온 거야? 센스 최곤데. 네, 어제 다들 많이 과음하신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자식, 사회생활 할 줄 아네. 잘 마실게. 선배들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출근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입이 숙취해소제 사왔어요. 센스 있죠? 그래? 잘 마실게, 민석씨. 오늘 점심은 뼈해장국 어때? 다들 해장해야지. 좋죠. 과장님은 또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타입인가 생각했어요. 점심을 먹고 업무를 하다 과장님이 불렀습니다. 민석 씨, 오늘 나랑 외근 좀 나갔다 오지? 외근이요? 알겠습니다. 이주임이 외근 나갈 때 챙길 서류 민석 씨한테 좀 챙겨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임님이 챙겨주신 서류를 가지고 과장님과 함께 외근을 나갔습니다. 거의 운전기사 하려고 같이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과장님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둔부 쪽으로 손이 훅 들어왔어요. 민석 씨 운동 좀 하나 봐. 몸이 단단하니 엄청 좋네. 아, 예, 그냥 헬스 좀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운동 한번 갔더라.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색하게 웃어 넘겼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민석 씨, 처음 사회생활 하는 거라고 잘하고 싶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뭘까요? 그냥 라인만 잘 타면 되는 거야. 너무 여기저기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제일 필요한 사람한테 잘 보이면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승진 빠르게 팍팍 해야지. 나만 잘 따라오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 네, 과장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말이 잘 통하네. 오늘 저녁에는 뭐 해? 퇴근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럼 오늘 둘이 술 한잔 할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눈빛과 은근하게 터치를 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외근 후 돌아와서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고 저는 과장님 차를 얻어 타고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룸으로 된 참치집으로 갔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들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편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팀 애들이 다 일도 잘하고 착하긴 하지. 과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술을 마셨어요. 남편이랑은 남편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서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주말 부부라 외롭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민석 씨, 빠르게 올라가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나만 잘 따라오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 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절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럼요. 잘 알죠. 저 과장님만 믿고 정말 잘 따라가겠습니다. 역시 센스도 넘치고 눈치도 빨라서 좋다니까. 저는 열심히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셨습니다. 아, 너무 마셨나? 우리 좀 쉬었다 갈까?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을 좀 깨고 가야겠다며 쉬었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과장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지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과장님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은 지 2년 정도가 되어 갔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에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렇게 과장님과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과장님과 저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회사에서도 사람들 눈을 피해 제게 접촉해왔고 가끔씩 외근을 핑계 삼아 저를 데리고 나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바빴어요.
그리고 팀원들이랑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팀원들 눈을 피해 손길을 뻗기 바쁘더라고요. 이러다 팀원들한테 들키는 거 아닐까 슬슬 걱정이 됐습니다. 퇴근을 할 때는 외근 가서 먼저 퇴근한다고 하고 먼저 가서 룸을 잡아놓고 저를 기다리고는 했어요. 저를 기다리는 과장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제게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비위 맞춰주며 지내는 건 괜찮은데 이 감정이 진심으로 변하면 괜히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 걱정되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빠른 승진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앞만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이런 관계가 제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어서 두렵긴 하네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밤늦게까지 심적으로 헤매다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남성 청취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친과 이별을 하고 후회가 밀려와서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냉담하게 저를 상대하지 않았고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별 후로 3개월여가 흘러가고 있으니 저는 억장이 무너져서 얼결에 과감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를 찾아가서 그녀를 떠나라고 엄포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녀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그 남자는 아주 어이없어 하면서 저를 완전 바보 취급해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일종의 충고인 듯이 하는 말이 이렇건 저렇건 여자친구가 떠나갔으니 제가 그 원인을 생각할 시간을 혼자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살짝 부끄러웠지만 애써 제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부정해버렸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너무 같지않고 한심한 일을 저질렀다 싶었지만 그것을 인정해버린다면 곧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그녀가 헤어질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성격을 더 이상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요.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버텨왔던 것이고 이제 더는 버틸 재간도 없다며 아주 녹초가 되어서 말하더군요. 그녀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저는 이미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병원 진료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들어왔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여러 말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저로 인해 수없이 발생했고 저는 비툰 심리가 아주 극도로 내재돼 있고 화를 절대 제어하지 못한다는 담임 교사의 이야기도 익숙히 들어왔습니다. 그 김에 담임은 부모에게 아주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고 병원 상담도 별 효과 없이 증상은 날로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고 제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싸움이 일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친구들과 심하게 몸싸움을 한 적도 많았고 그 일로 학교가 떠들썩하게 난리가 난 적도 많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붙이기가 어려웠고 이유를 알 수 없게 극심하게 우울에 빠졌고 그러다가 불현듯이 심하게 기분이 잠시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무엇이건 저를 위주로 생각을 했고 제가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하고 상대를 극도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약해 보인다 싶은 대상에게는 아주 냉혹하게 굴면서 괴롭히고 그 과정에서 희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자식을 낳은 것이 당신들의 잘못 인양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기에 그나마 저는 주눅 들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제가 단체 생활을 할 수 없으리란 판단도 내리고 계셨기에 굳이 취직을 하라는 말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남보기에 초라하지 않을 정도로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여전히 지금껏 다달이 용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힘들고 힘들었던 단체 생활은 고등학교를 끝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는 부모가 주는 돈으로 혼자 독립해 살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그 과정 동안 종일 로봇 조립만 했고 때때로 즉흥적으로 친구 비슷한 남자들을 만들어서 무리에 끼어보려 했지만 늘 싸움만 일었고 제 성격 탓에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성격적 결함을 알 길 없었던 그녀를 속이며 접근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인가 저의 본 모습을 들켰다 싶은 순간이 오면 동정심을 유발하며 울며 호소했고 그간에 저를 거쳐간 보통의 여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녀도 대충 그런 순간에는 적당히 넘어가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에 대한 계획이나 인생에 대한 목표 같은 것이 없었던 탓에 그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저는 아마도 앞으로도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부끄럽다고 여겨본 적도 없고요. 더구나 그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혹여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상황에 맞춰서 더 많은 생활비를 줄 것이라 여기며 나태하게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남녀들이 다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애써서 취업하려 아등바등대는 동안 저는 낚시나 로봇 조립 같은 남들에게 관심 두지 않고 저 혼자만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취미거리에 심취했습니다. 때때로 여자가 몹시 그리웠지만 제 성격의 문제점 때문에 다들 몇 달도 버티기 힘들어서 떠나버리기 일쑤였고 그러면 저는 도색 잡지에 심취해서 욕정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세상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애써 위안하며 살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날이 지고 다시 날이 밝아오지만 저에게는 시계나 달력 같은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일상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언젠가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건 부모가 물려준 사업을 꾸려가건 어떻건 살아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한 채로 주위 사람을 자꾸 힘들게만 하고 있다는 거였죠. 늘 저의 주변 환경은 산만하고 어지러웠고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어지러운 정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화를 내고 그들의 충고를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무시하며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은 애초에 하나도 없었기에 세상과 소통하는 대상은 간간히 연락 오는 형제들과 부모 그리고 힘들게 제가 겨우 붙여놓은 그녀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도 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며 울며 말했습니다.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가 있다며 제게 이별을 종용했고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며 애써 외면했는데 정말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같이 화가 일어서 그 둘을 아주 혼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남을 만나보니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쑥했고 직업도 아주 좋았고 저는 겨우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든 저 한 몸은 건사해 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사는 아이였던 반면에 그는 척척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대한 어른이라는 느낌이 문득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동갑인 남자였고 고학으로 학교를 마쳤고 사는 내내 아주 삭막하고 힘들게 자신을 버텨왔지만 끝내 자신을 팽개치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그가 어이없는 표정을 겨우 감추며 말했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그녀가 이미 저란 놈을 아예 내던져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걸어 다니는 정신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이쯤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구나 싶어서 보통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리는데 저는 승산도 없는 게임을 하며 곁에 사람을 괴롭힌다며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스토킹으로 그녀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저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도 의논할 데가 없으니 여기 와서 조언을 구하는 저 자신이 한심하긴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녀가 원하는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의 남편과 사별했고, 외동아들을 둔 60대 여자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22살의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보다는 일찍 결혼하여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더욱 신경이 갔습니다. 한창 놀 때 20살 초반 엄마가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다는 걸 알기에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 등을 가르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시어머니보다는 엄마라고 부르면서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임신한 아이가 12주쯤 되었을 때 갑자기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에게 며느리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이 좋아졌고 외출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단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얼마나 놀고 싶은 나일까 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술이 취해 꽐라가 되어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직접 나무라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들에게 며느리 귀가 시간이 12시는 안 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도 알겠다고 얘기했지만 변화는 그닥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있었기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너 담배 피니라고 물었고 며느리는 아니요, 안 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 머리카락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리고 몸 생각해야지. 술도 많이 마시는데 담배도 같이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라며 좋게 타일렀고 알겠어요. 조절하면서 할게요 하면서 피곤하다며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안 하던 담배까지 손대는 것을 보니 마음의 상처가 컸구나 생각했고 아들에게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며느리의 밝아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았습니다. 곧 장모님의 생신이라며 아들이 저에게 장모님께 좋은 선물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처갓집에 간 김에 오랫동안 놀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후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며느리의 시중을 드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살갑게 다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내가 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 달려가니 며느리의 카드값이 3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사람이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이해 못하냐 했고 아들은 혼자 벌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도 딱히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에 기가 찼습니다. 못 내면 어머니한테 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며느리가 쓴 건데. 내주시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쓴 돈을 내가 왜 내주나 하고 어이가 없어서 똑똑하고 인기척을 낸 후 문을 열었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이 집은 너네만 사는 집이 아니야라며 한 소리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오빠 좀 혼내줘요. 돈 좀 썼다고 저래요라며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카드 명세서를 건네며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저 혼자 일하는 것 뻔히 알면서 아무리 경제관념이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며 말했습니다. 카드 내역서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카드의 대부분은 술집 아니면 클럽이었습니다. 할 말을 잃어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건지 한심했고 둘을 거실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네가 나랑 사는 건 좋아. 그래서 내가 딱히 너네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건 둘이 알뜰히 돈 모아서 자금 마련 후 독립하라는 뜻이었어. 아들은 그건 죄송하게 생각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집에 사는데 생활비를 내야 해요. 저는 엄마랑 살 때 안 냈는데 라며 말했습니다. 너네가 나랑 같이 안 살았으면 집도 구했어야 했고 생활비며 관리비는 매달 나갔을 거야. 그래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괜히 했구나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니 아들은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라며 말했고 며느리는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남자가 집 하는 건데
오빠가 못 해왔잖아요. 그러니 책임져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라며 당돌하게 이야기했고,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과 저는 멍 때렸습니다. 아들은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솔직히 너도 결혼할 때 우리 집에 해온 거 없잖아. 정말 자기는 몸만 왔고. 장모님 가게가 어려워서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해결해줬는데 그게 할 소리야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 도와준 게 왜 여기서 나와라며 이야기했고, 아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사돈 떼게 해준지 몰랐던 저는 순간 욱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대출까지 받아서 해줘라며 말했고, 아들은 엄마한테 피해드리기 싫어서요. 저희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던 며느리는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듣고 싫다고 오빠가 고집 피웠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었고, 결론적으로 며느리도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밖에 나가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에 대견했고,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취직을 하였고, 우리는 취직 기념으로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핑계로 귀가 시간이 10시가 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스란히 집안일은 저에게 떠넘겨졌습니다. 물론 일이 힘들면 그럴 수 있어 내색하지 않았지만, 주말에도 역시나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면 항상 담배와 술 냄새에 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아들에게 며느리가 하는 일은 어떤 거니 괜찮은 거니라고 물었고, 아들은 그래도 일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할게요 라며 답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잘못 봤나 했지만 역시나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둘은 헤어지기 전 포옹을 하며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 쳐다보고 있는데 며느리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며느리와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쉽고 거실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후 거실로 왔고, 아까 내가 본 모습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손님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인 건 알겠는데 그 스킨십은 뭐니라고 말하니 스킨십만 해주면 돈을 줘요. 이상한 것까지는 안 해요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스킨십을 하면 돈을 준다니. 며느리에 당당하며 황당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켜준 건데 데이트하면서 스킨십 해주면 돈을 줘요. 근데 엄마 이거 돈 진짜 많이 줘요. 오빠 월급보다도 많이 줘요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고, 우리 아들이 아는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당연히 오빠는 모르죠. 알면 허락 안 했겠죠.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명색의 시어머니인데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니 얜 정말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모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며느리에게 소리쳤고, 며느리는 엄마 비밀로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나빠요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둘의 문제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건 맞는데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 아들아, 내가 잘 선택할 거라고 믿는다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 둘은 이야기를 마쳤는지 저를 불렀고,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둘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 며느리만 집을 나가면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며느리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혼자 생각했지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며느리였을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